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소방청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젯밤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자락에서 일어난 산불은 강풍 영향에 오히려 새를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산불 영향구역은 189헥타르로 대형 산불의 기준이 되는 100헥타르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함양 산불은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산림청은 어젯밤 10시부터 현장 통합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전환한 상태인데요. 김인호 전 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직권만직돼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통합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소방청 역시 전남과 전북의 진화장비 21대를 현장에 보내 힘을 보탰습니다. 문제는 진화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불길이 남은 화선 길이도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70%에 육박하던 진화율은 밤새 계속 내려가 새벽 5시에는 32%까지 떨어졌습니다. 화선도 8.26km로 길어졌고 이 가운데 2.64km만이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사이 바람이 거셌고 급경사 지형 탓에 안반이 불러떨어져 지상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근 마을 주민 164명을 체육관 등으로 대피시킨 상태입니다. 산림당국은 드론을 이용한 화선 감시와 민가 방어에 집중한 뒤 해가 뜨는 대로 헬기 신여대를 다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른 지역에도 산불이 이어졌죠. 네, 우선 어제 저녁 7시 22분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에서 산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뽕나무밭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이 났고 이후 주변 산으로까지 번진 건데요. 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소방당국은 저녁 8시 32분쯤 발빠르게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다음 9시 15분에는 주불 진화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에는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에 당동리와 후곡리, 덕상리 등으로 불이 확산하자 단양군은 주민과 등산객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50%가량으로 집계됐고 피해 면적은 3헥타르 정도로 조사됐는데 날이 밝으면 헬기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에는 경북 영덕군 대곡리에 있는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차량 21대와 진화 인력 53명을 현장에 투입해 3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산림청은 그제부터 오늘까지 산불 2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는데 건조한 날씨와 강풍도 이어지고 있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산불에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뉴스입니다. 기초와 광역단체 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해 3,100여 명을 뽑는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소 4곳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을,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진행하고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경선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지역별로 적용할 공천 기준과 함께 구체적인 경선 방식을 논의합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는 6월 3일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열립니다. 10곳이 넘는 지역구에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조국과 한동훈 등 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등판 여부가 관심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오늘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과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등 모두 4곳입니다. 대통령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있는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내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지난해 성탄 예배에 동행한 이 장면으로 사실상 대통령 픽으로 불린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일단 출마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양을에서 5선을 지낸 경력직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복당 뒤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셈법이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원희룡 전 장관 등이 거론되지만 여권의 교통 정리가 차라리 관심입니다. 경기 평택을도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역구를 반납해 빈자리가 됐는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라고 벌써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에게 저를 위해서 시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전을 베풀어 주십시오.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대통령 최측근이자 최근 북콘서트를 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참전도 거론되는데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법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평가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평택에서 내리 3선을 한 유이동 전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의 경선이 예상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역시 민주당 의원이 직을 잃은 곳입니다.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 최이배 전 의원 등의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혁신당은 역시 민주당 무공천을 요구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합류하며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은 지역 기반 정치인 중심으로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4곳이지만 재보선은 최대 10곳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 또 현역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출사표를 던지고 지역구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명된 야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탐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소속이라 공천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측근을 중심으로 부산이나 대구 지역 가운데 시장 출마자로 비는 지역구를 노리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 있는 대중입니다. 행동하는 다수가 이루는 역전승 우리가 이룹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규모는 작지만 의미는 단순한 의석 보완 이상입니다. 여당은 원내 주도권 유지, 야당은 존재감 확장이 목표인데 조국, 한동훈 등 잠룡들이 정치 지형의 균열을 낼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트럼프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총기를 들고 침입한 20대 남성이 사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지지율은 2기 들어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리조트 마러라고. 미국 동부 시간 22일 새벽 1시 반쯤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21살 남성 오스틴 터커 마틴이 보안구역에 불법 침입했다가 사살됐습니다. 산탄총으로 무장하고 연료통을 소지한 마틴은 차량으로 마러라고 북문을 통과했지만 비밀 경호국 등과 대치한 끝에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At which time he put down the gas can, raised the shotgun to a shooting position. At that point in time, the deputy and the 2 Secret Service agents fired their weapons and neutralized the threat.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마러라고에서 주말을 보내지만 당시엔 워싱턴 DC의 백악관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마틴의 가족은 열렬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지만 마틴은 평소 정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수사 당국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전이 한창이던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귀를 다쳤습니다. 이어 2024년 9월엔 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를 하던 플로리다주 골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기 들어 최저인 39%까지 떨어졌다는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로 2기 들어 최고였고 특히 관세정책 지지율은 34%,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그 2배인 64%였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정책 지지율은 47%, 이민은 40%, 경제는 41%, 외교는 35%, 물가관리 정책은 32%에 그쳐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파키스탄이 무장 세력의 테러를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에 공습을 감행해 현지 주민 2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해 교전 이후 휴전 중인 양측의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무너져 내려 흔적조차 남지 않은 집. 그 사이로 주인 잃은 살림살이가 나뉜 곳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르하르주 등 여러 곳이 파키스탄의 기습적인 공습을 받았습니다. 모두 잠든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شپې 2 منټه پاسه 12 بجې وې چې ډرون ګرځېده او بیا د جیر تیاره په دې ځای بمبار وکړ. دې ځای کې مشر ورور او 2 زنانه دا الله بچ کړي دي او دغه ځای کې پلار. 파키스탄 정보부는 성명을 통해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은신처 등 7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자살폭탄 테러가 아프간에 기반을 둔 단체 소행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무장대원 80명 이상을 사살했고 사망자 수는 더 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피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현지 경찰은 인명피해 대부분이 민간인 가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او ملګری عملیاتي راغلي دي کار کوي خدمت کوي لګیا دي ځینې جنازې او ځینې 2-3 کسه چې هغه زخمیان پاتې دي او تقریبا تر اوسه 15 جنازې لا د خاورو لاندې دي. 아프간 정부는 이번 공격이 국가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며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해무공 갈등이 다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파키스탄군이 무장단체 지도부를 겨냥해 아프간 수도 카불을 공습하자 아프간 탈레반군도 보복에 나서 양측 70여 명이 숨졌습니다. 4년 만에 최악의 무력 충돌 이후 양측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평화협정에는 이르지 못해 긴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여기에서 멈출 리가 없습니다. 이번엔 전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했는데 관세율에선 또 변덕을 부렸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 먼저 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적법하지 않다,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예상은 됐던 것 같아요. 이 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 비상경제권한법이란 아이파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법안이 대통령에게 관세까지 부과할 권한을 주었냐가 핵심이고요. 이게 이제 1, 2심에서는 하급심에서는 다 대통령 권한 받기다, 한마디로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6대3 보수 6, 진보 3 구도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가 6이고 그중에 3명은 내 1기 때 임명한 대법관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하급심과 같은 관세가 위법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가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호 관세고요. 예. 두 번째로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펜타닐 관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지금 무역확장법과 무역법 301조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주요 상품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동일한 관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미디어에서 물어봤습니다. 이번 판결 나기 전에. 이거 대법원에서 혹시 위법 판결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관세 안 할 거냐고 그랬더니 하워드 러티닉 상무부 장관,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고 USTR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래도 대체 관세하는 방법을 찾겠다. 그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대체 법안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관세를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 위법 판결을 받은 아이파 법안은 사전에 어떤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이상한 무역 행위를 하는지,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이상한 무역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때그때 관세율을 올리고 내리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301조나 232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에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지, 불공정한 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기간, 이것이 최장 기간으로 보면 한 5개월에서 7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122조 법안 갖고 150일짜리 관세를 우선 열어놓고 그 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예. 관세를 하는 대체 법을 찾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보관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대체는 좋은데 처음에 10%라고 했잖아요. 왜 또 하루 만에 입장이 15%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세율도 고려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스카페센트 장관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관세를 대체하더라도 세수에는 변동이 없을 거다. 관세를 통해서 걷어내는 건 변동이 없을 거다. 미국 입장에서는 작년 1년 동안 관세를 통해서 벌어들인 게 그전에 한 전체 세수, 연방 세수의 2%였던 게 이게 5% 정도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뭐가 최근에 들어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해서 그렇죠. 감세안을 들여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조금 세수가 비게 되는데 관세를 좀 요걸 갖고 메꾸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전 세계적인 걱정이 좀 많잖아요. 미국이 나라 빚을 앞으로 계속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카페센트 장관은 우리 세수 전혀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는 부분. 거기까지도 아마 생각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미 301조 조사가 시작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브라질이 언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문제 삼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301조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때 항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한 20분 정도 전에 조태현 의원께서 과잉 생산 문제. 그래서 중국과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이 생산력을 바탕으로 너무 많이 생산해서 한마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덤핑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이 가격 경쟁률이 그 나라 상품들에 못 따라가게 지금 만들고 있다. 이거 불공정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301조 관련해서 사실은 브라질과 중국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관련돼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가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불공정한 행위를 그 나라가 하고 있는지. 예, 예. 그래 이게 최근에 우리가 쿠팡 사태 그로부터 그랬죠. 조금 더 번져서 미국에서 자꾸 이러면 우리 301조로 한국을 걸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상호 관세라는 것이 무효 판결을 받고 미국이 다른 관세를 찾고 있는 과정에서 232조 이 물품에 부과하고 있는 품목 관세 중에 혹시라도 우리나라 제품들의 품목들을 좀 늘리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미칠 영향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라는 비판까지 어떤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낸 납부 관세, 이거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미국 수입 기업이 우리 관세 내야 되니까 물건 가격을 좀 깎아줘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깎아주고 미국에 보낸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관세를 미국 기업이 냅니다. 그럼 미국 기업만 환급 자격이 생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배송지까지 다 배송을 해서 관세랑 부가가치세를 우리 기업이 다 내는 계약을 해서 낸 거면 미국에다가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환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너무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괜히 우리 기업들이 미국 행정부한테 이거 환급 신청을 했다가 괜히 미국 행정부의 영린을 건드려서 향후에 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 환급과 같은 과정은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그리고 눈치 보기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뭐 한국타이어나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은 이미 환급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른 기업들까지 이게 어느 정도 확대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생각이 나는 게 이 한미 간의 조인트 팩트시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무용지물인가요? 이게 무용지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요. 제가 명확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 조인트 팩트시트를 하면서 뭘 받았냐면 미국한테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받았고 또 하나 요건 이번에 이제 무효 판결을 받은 부분이죠. 그렇게 보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하나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받은 게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받았습니다. 근데 자동차 관세는 품목 관세고
품목 관세는 232조 무역확장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호 관세랑은 관련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무효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에서는 EU, 한국, 일본을 대상으로 너네 대미 투자하기로 한 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또 보복할 가능성이 있어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의 입장은 국익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스케줄대로 가겠다. 대미 투자 특별법 같은 거 계속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주요 기업들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연다고 그러는데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굉장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 판결이 나온 다음에 뉴욕 증시는 여기에 대해서 환영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코스피에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불확실성이 시작하는 국면인 것 같아요. 향후에 미국이 어느 정도의 관세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 흔들릴 가능성, 한국 시장 흔들릴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품목 관세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이제까지 품목 관세 우리가 안 내던 부분이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부분. 최태원 회장도 어저께 그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고사양 반도체인 HBM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더 높다. 근데 이거 우리 생산이 못 따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미국이 향후에 품목 관세를 조금 부과할 가능성 이런 것들에 저희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우리가 MOU, 미국이랑 조인트 팩스시스 하면서 하는 게 뭐였냐면 방산, 원전, 그리고 조선, 특히 조선 같은 경우 마스가 같은 걸로 미국에 가는데 이거는 미국에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도 있는 거지만 미국 시장이라는 기회가 생기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향후에 뭐 여론이 흔들려서 혹시라도 미국에 대한 우리 투자 같은 거 전면 재검토하고 이런 과정들이 혹시라도 있게 되면 또 그런 과정에서는 기존의 조선이나 원전 같은 부분들이 약간 흔들릴 가능성 같은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말 은행 요구불 예금이 회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은행에 묶여있던 돈이 빠르게 돌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가 어찌됐건 불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잘 보면 머니무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예금 회전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금 평균 잔액에서 인출되는 거에 비율이거든요. 이게 늘고 있다라는 건 어쨌든 간에 정기예금이라든가 아니면 적금 같은 거에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히 트랙은 할 수 없지만 최근 들어서 이 증권 쪽에 있는 투자자 예탁금은 계속해서 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코스피가 최근 들어서 뭐 5,500을 넘어서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예금 금리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빼서 결국 증권 쪽으로 주식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움직이는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최근에 주식 가격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사실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좀 무섭더라고요. 코스피가 2% 넘게 올랐어요.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 하락을 점치면서 인버스 상품들 이런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버스 상품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이제 주가 지수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그런 상품이고요. 공매도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매도 비슷한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곧버스라고 하는 2배 인버스라고 하는 건 이제 2배까지도 벌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목에다가는 할 수 없고요. 지수에다가 걸어 놓을 수 있는데 사실 이달 초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코스피가 한번 이렇게 급등락을 한번 할 때 특히 빠질 때가 한번 이달 초에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곧버스의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떨어지니까 내가 차익 실현을 하고 왜냐하면 떨어져야 돈을 버니까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무섭게 오르니까 다시 요것들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이게 최근에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조만간 조정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 중에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제가 증권계 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막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 이런 걸 계산해 보면
그러면 올라갈 여력이 코스피가 더 있다라는 게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약간 여기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러다가 개인 손실이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하락에만 베팅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불장 속에서도 기대와 경계 심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증시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정세도 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부분 폐쇄 그리고 미국의 이란 협상 기한 제시 등으로 지금 지정학적인 불안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데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해상 운송하는 원유의 한 20에서 30%가 지나가는 곳이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중동산 원유 수입이 좀 많고 그게 대부분 호르무즈를 지나가서 이게 사실 호르무즈가 막히게 되면 원유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 최근 들어선 그래서 원유 가격이 실제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로 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가 좀 안정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이제 튀어 올라가게 될 가능성,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물가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요. 반대로 실물 경제 여전히 좋지 않고요. 환율 여전히 높고 국제 유가는 더 높아지고 있고 당장 물가부터 불안한데요. 네, 맞습니다. 수입 물가 같은 경우를 자극할 부분이 환율 때문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쓰는 상품 중에 원유가 안 들어간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원유 가격의 상승은 아마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물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1.9에서 2% 정도 될 것 같은데 작년이 1%였습니다. 1% 뒤에 오는 한 2% 정도니까 성장세가 아주 세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지갑까지 조금 얼어붙게 만드는 이 물가의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 부분을 이란이 정말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러면은 원유 수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한정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를 사오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호르무즈가 막히면 중동산이 한 90% 이상이 글로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중동산 원유가 막혔을 때 우리가 뭐 대체 수입처를 찾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관세부터 지정학적 이슈까지 변동성이 많은 시장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에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밤에 발생한 경남 함양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병두입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부장님과 전화 연결하면서 산불이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어김없이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사이에 산불 진화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총 8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토요일에 발생한 함양 산불이 진화 중인 상황에서 밤사이 추가적으로 강원도 강릉, 고성,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가평, 경상북도 영동과 총성, 충북 단양군에서 산불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대부분의 산불을 진화 완료하였고 현재는 함양, 영덕, 단양 산불이 확산 중에 있습니다. 함양 산불이 화세가 제일 큰데요. 5시 기준으로 영향구역이 189헥타, 파선이 5.6km로 진화율은 32%입니다. 네, 자,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요. 소방청에서는 국가소방동원령도 발령했습니다. 그만큼 진화가 어렵다는 뜻인데 왜 이렇게 불을 끄는 게 어려운 건가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강풍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양간疾풍으로 동해안과 지리산의 동쪽, 즉 영남 지역 일대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은 1월부터 거의 눈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 상태인데요.
평년의 2%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강원도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건조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령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람에 따라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건조하기도 하고 바람까지 불고 있고 실제로 진화율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기도 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네, 진화율이 한때는 70% 가까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30% 수준입니다. 진화할 때 지금 가장 유념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다치지 않고 시설물이 불에 타지 않게 사전에 방어하는 것입니다. 어제 밤사이 열화상 드론으로 2시간 간격으로 산불을 매핑한 결과 변불동 산장 부근으로 비화가 발생했고요. 이에 따라서 산림과 소방당국이 긴급하게 대응하여 주택을 보호하였습니다. 문정리와 송정리 주민 134명은 유림면 어울림체육관에 대피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더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산불 위험이 전국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충남 예산에서는 강풍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충북 단양, 경북 영덕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걱정되는 게 헬기 투입에 문제가 없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충남 예산 산불은 다행히도 잔불을 정리 중에 있고요. 영덕 산불도 주불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함양 산불과 충북 단양 산불을 중점적으로 지금 진화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범부처 협업으로 헬기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헬기 투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범부처 유관기관 헬기 공조 체계를 구축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에는 216대를 운영 가능했지만 올해에는 315대로 지난해에 비해 100여 대 더 운영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경남 함양 지역의 산불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보면은 지난해 굉장히 큰 산불이 있었던 산청 이쪽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요. 자꾸 이쪽에서 대형 산불이 나는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매우 건조하고 눈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영남 지방의 강수량은 8mm가 되지 않고 평년 대비 2% 수준입니다. 지금 서쪽에서 들어온 비구름이 백두대간과 지리산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지역은 아주 1월부터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낙엽이 아주 딱 마른 상태입니다. 네, 자,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건조하고 강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발생한 함양 산불의 경우에는 영향구역이 189헥타르로 대형 산불의 기준인 100헥타르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함양 산불 현장 지휘 권한을 함양 군수에서 산림청장으로 긴급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보통 대형 산불은 3, 4월에 발생하는데 2월에 연소 면적이 100헥타르가 넘는 산불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지방을 다닐 일이 있었는데 주변에 산들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더라고요. 이렇게 봄철 전후로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벌써 이틀 동안 산불이 20여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산불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정말 안타깝게도 토요일과 어제 2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산불이 한꺼번에 발생을 했는데요. 산불은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산불 원인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건조와 강풍이 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도 쓰레기 소각을 한 경우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9%가 넘는 대부분의 산불이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국민 한 분 한 분이 조심해 주시면 산불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에도 역대 최악의 산불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모두들 기억하실 텐데요. 때문에 지금 산림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생각하기에 동기적으로는 기후변화와 산불 등을 고려한 산림 구조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기적으로는 산불이 나지 않게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현재 숲에 탈물질, 즉 연료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연료물질을 줄이는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설물 주변에 빽빽한 산림이 있다면 이 산림을 빽빽하지 않게 관리해주고 또 일정 거리에 탈물질을 산불이 나기 전에 정리하는 안전한 공간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하면 산불이 나더라도 시설물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당장은 우리 모두가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제발 이런 때는 소각 작업 같은 것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끝으로 이렇게 날이 풀리면서 봄 기운까지 생기니까 입산자들도 늘고 있어요. 이쪽도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봄 기운이 느껴진다는 의미는 온도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습도가 떨어져서 산불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사람입니다. 부주의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하는데요.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서는 산림 내 혹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기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소각과 흡연은 절대 안 되고요. 화목보일러 재를 버리거나 용접, 절단 등의 작업을 할 때에도 반드시 소화시설을 구비하고 또 감시인력을 함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네, 잔악계나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시중은행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며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이 피해자에게 빨리 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하지만 피해자는 믿지 않고 거듭 이름을 묻습니다. 빨리 경찰서로 가세요, 경찰서로. 은행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감사하니까. 지금 뭐라고 보이스피싱 대응하는 팀이에요, 저희들은. 거기에 누구세요? 그 국가기관이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저기 하면 감사를 인사드리지.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올 경우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 조직원이니 응하지 말라는 보이스피싱범들의 말을 믿은 건데 몇 분을 실랑이 하던 은행 직원은 좋을 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를 더 이상 예방하기 방지하려면 중요하죠. 제가 제 돈 가지고 제 맘대로 하는 거. 그러면 뭐 그렇게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네. 피해자인 60대 김모 씨는 전날 보이스피싱에 속아 16억 원이 든 예금을 해지하고 이 중 4억 원을 송금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김 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된 걸 확인한 은행이 김 씨에게 전화했지만 통화는 이렇게 마무리됐고 해당 계좌에 대한 송금을 정지한 것 외에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피싱범들은 이후 사흘에 걸쳐 김 씨에게 또 다른 3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피해액은 15억 6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당시 명의가 도용돼서 이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의 협조를 해주면 이제 뭐 모든 게 잘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며칠간의 장기간의 이제 그게 이루어져서 김 씨 측은 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날 송금 당시 은행이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2차례 거래를 제한했지만 주식 투자를 위한 거라는 김 씨 말만 듣고 거래를 풀어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은행 측에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4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측이 피해자가 실제로 주식 투자를 위해 송금한 것인지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시 조치를 해제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 계좌가 피해 의심 거래 계좌라는 것을 인지했고 필요한 임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상 거래를 감지한 은행이 대응에 나섰지만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은행 측은 당시 경찰서 방문을 권유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충분히 안내했고 은행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출금을 정지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씨 측은 피해액이 15억 원을 넘어가는데도 은행이 안내 외에 추가적인 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책임이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2심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제12회 초등학생 영어토론대회에서 3개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한국외대 사이버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제리그 부문은 마라탕후루 팀과 체크메이트 팀이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슈퍼부상을 받았습니다. 국내 리그 부문 최우수상은 클래시 위너스 팀이 차지했습니다. 슈퍼부상은 본선 4번의 토론에서 모두 승리한 팀에게 주어집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산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처음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남 함양은 현재 대응 2단계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사이 경남을 중심으로는 초속 10m 안팎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쳤기 때문에 화선이 더욱 늘어난 상태입니다. 수일째 건조특보도 함께 이어지고 있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네,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황사의 영향이 계속될 텐데요. 지금 황사 관측되는 곳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황사의 영향을 받는 곳이 없지만 점차 중부지방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감기는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보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함양을 비롯한 영남지방은 건조특보가 한 달가량 지속하면서 실효습도가 14%대에 머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영남과 충북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산불 경보 수준도 경계 단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전남과 영남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에서 많게는 12도가량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0.8도, 대전 영하 2.4도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은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9도,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 낮부터는 다시 예년보다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화재 예방에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2월 2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